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2019년 블록체인 업계에는 크고 작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블록체인 업계를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순서죠. 남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에너그램의 황주원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나눌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내년 세법의 개정안 포함을 목표로 암호화폐 과세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업비트 유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선전과 수저우에서 시범 운영할 전망입니다. 다수 국영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나이키가 블록체인 운동화를 특허 출원합니다. 한정 상품 관리와 수집가 지원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은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역시나 세금.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런 세금 관련된 이슈가 거의 매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든가 또 뭐 특근법이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업비트 이슈도 저는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에서 약 600억 원이 해킹이 당한 이래로 업비트 측에서 공지를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출금된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들이 협력해서 안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제 중국의 대형 거래소들이죠. 바이낸스랑 OKX에서 또 이제 반응을 해줬거든요. 우리는 안 받겠다. 근데 이제 업비트 유출 코인이 벌써 2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좋은 선례가 될지 아니면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2017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쪽 암호화폐가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많이 떴을 때는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 뭐 내년에 세금을 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초점을 갖고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암호화폐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내가 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우선 중국 내에서 시작하지만은 이 중국 내에서 시작하는 결국엔 결과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파급 효과가 나갈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정윤성 이사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세금 이슈가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시장 상황에 좀 불이 붙어서 이것을 조금 이제 가라앉는 시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좋은데 워낙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좀 쌓여 있는 구간에서
또 세금 이슈가 발생했다는 거 좀 타이밍상은 조금 뭐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론이 돼야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각 국가 간들에서도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런 뭐 세금 이슈라든지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이제 제도권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이제 선전하고 이제 수저우서 우선 시범 운영을 지금 하게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4대 국유 상업은행인 뭐 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차이나텔레콤 같은 이제 통신사들과 함께 이제 운영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이제 은행들까지 이제 합세를 하기 때문에 리브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청문회에서도 아직도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주도의 어떤 먼저 어떤 그림으로 지금 그려갈 것인지 또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셨고요. 세 번째 이슈도 주목을 하고 계셨네요. 그럼 오늘 세 분께서 주목하신 한 가지 이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회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후 암호화폐 과세 추진, 제도권 유입 의지 보이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무엇이었는지 정윤성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세금을 매기는지 안 매기는지가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에 대한 부분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쥐어주면서 그것을 이제 주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그 뒷단에서는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과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한 가지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이제 담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가상 자산으로 이제 과세 근거를 지금 마련 중이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다음 해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제 2020년도에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가 과세에 포함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세가 이제 포함이 될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 대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파생상품으로 이제 열거를 했는데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과세를 하려면 열거주의에 맞춰서 이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제 제4조에 따르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에 대한 부분 이것이 과연 부가가치로도 포함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 이것을 부가가치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세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발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해외 법인이든지 이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내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이것을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해 볼 문제가 산적하다. 논란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논란의 여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사실 과거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김기성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몇 주간의 흐름을 쭉 훑어보면 일단은 세금 또는 특금법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이제 블록체인 인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무형 자산으로서 이제 그 기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곳에 세금을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몇 달 전에 나왔었다가
한 2주 전쯤이니까 이제 특근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라인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드디어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과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를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 이렇게 각각에 맞춰서 법령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으로 법령을 세우고 더욱더 무언가 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정말로 이제는 인정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진짜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언제나 부정적인 이슈였고, 뭐 가격도 하락이 심했었고요. 네, 작년 이맘때쯤에 비트코인도 3,000달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이제는 양지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들게끔 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지로 나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승훈 대표님 어떤 점 우려되실까요? 우선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잡힌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명확하게 좀 해나가겠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좋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논제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양도소득세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거 기타 소득세로 볼 건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국외 대부분은 지금 양도소득세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기타 소득세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우선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매우 가라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양도소득세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취득할 때 취득에 대한 기준가를 정해야 되는데 이 기준가를 정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P2P 거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와 취득 시점에 따라서 기준가를 정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마켓에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암호화폐로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 또 그러면 내가 지금 제출하는 암호화폐 가격과 내가 받아들이는 암호화폐 가격이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입장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 개인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을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기타 소득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ICO를 하거나 만약에 이 암호화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10%에 대한 소득세 그 기타 소득을 제시하면 되는데 만약 이거 양도소득세로 처리한다. 그러면 과연 회사와 개인이 이 암호화폐, 새로 만들어낸 암호화폐와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가 서로 거래가 됐을 때 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끔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고요.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정윤성 이사님? 네, 우선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이것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봐야 될지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양도소득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랐느냐. 그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소득세로 봤었을 때는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국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 차익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것이 이제 채굴 방식으로 해갖고 이것이 뭐 비트코인이 들어왔었을 때는 매수가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전력 비용 이걸로 뭐 비용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서는 요즘 뭐 디파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맡기면 이제 이자를 주고 아니면 빌리면 이제 이자를 내는 방식에 대한 부분 또 파생적으로 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부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이 이제 기준가가 발행가인지 아니면 상장가인지
이런 부분 또 거래소들마다 어떤 가격의 차이가 똑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많게는 이제 몇 프로에서 정말 예전에 뭐 김치 프리미엄일 때는 10%에서 20% 이상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일 때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서 봤었을 때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갑게 좀 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내 거래소를 계속 이탈하는 그런 이제 국내 암호화폐 홀더들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국내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해외 거래소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의미는 불가역하면 제대로 이제 걷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차익이란 부분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갭 차이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남은 과제들도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기성 매니저님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부분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재부 쪽이 이제 사실 이제 내년 7월이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뭔가 정비가 돼서 적용이 그 다음 해에 되는 것인데 내년 7월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느낌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과제로 준비하는 건데 금융소득 통합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도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 포트폴리오의 이익과 손해를 통틀어서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일단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기준 가격을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그 거래소별로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사실은 각 개인이 거래소 하나만 이용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는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네.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박수호 대표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국내 ICO가 금지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낸 암호화폐,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건가에 대한 정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럴 때 결국에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구매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자가 될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 발행한 암호화폐와 기존의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들어왔을 때 이 양도세로 한다면 기준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개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새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내는 암호화폐는 기준가라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ICO,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암호화폐 시킬 때 최초의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지금도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초반에 설정했던 거와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정보를 기재해야 되는 건지, 그 정보를 정부나 아니면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모호하다면은 아마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이사님 내려주시죠. 네. 한번 날아간 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새가 많이 날아간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 국내에서 많이 떠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제도권 내에서 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제도권 내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반대보다는 환영을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산업을 장려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전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금을 이제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적용되기 전에 많은 퍼드 유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는 크게 이 산업을 장려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 네,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와 국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도 많이 할 수 있게 활성화 정책을 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글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의 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10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란히 클릭수 1, 2위를 차지했었던 바스아이디의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아이디 지금 국내 보도자료나 이런 걸 내지 않고 공시를 통해서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이 바스아이디의 가격을 보시면 이 호재 공시가 올라간 이후에 굉장히 원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으로부터 정상적인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 바스아이디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아이디는 사이버 보안과 인증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바스아이디는 데이터를 수백 개와 수천 개로 잘게 쪼개서 이 노드로 분산 저장을 시키고 필요할 때 인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조합하게 됩니다. 바스아이디는 이 해킹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커가 수천 개로 조각난 데이터를 해킹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해킹에 성공을 했다면 인증을 위해서 다시 해킹을 또 해야 되고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데이터에만 해킹에 성공한 셈이 됩니다. 해킹할 기운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두 가지 신규 활용 사례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스아이디는 첫 번째로 히타치 선웨이와 두 가지 분야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히타치 그룹과 말레이시아의 썬웨이 합작 기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2차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인증 방식을 보면 이메일이나 문자, OTP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탈중앙화된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 두 번째 공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대기업 그룹인 호아겐틴 그룹의 결제 플랫폼인 HWG페이에 내년 1분기 내에 연동시키겠다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히타치 선웨이와 구축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디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의 첫 고객이 지금 이 공시 호아겐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시가 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연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먼트의 개인정보 저장에 탈중앙화된 저장소가 이용되게 됩니다. 현재 HWG페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스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이 결제 페이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다면 다른 페이에도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바스아이디의 블록체인, 온체인 정보를 좀 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갑의 지분 중에 7%와 6%, 총 13%가 전략적 파트너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스아이디 측 팀에서는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바스아이디 측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자한 회사들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맥스 프로퍼티 그룹의 CTO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Hi there. My name is Aaron van Kekem and I am the CTO at Max Property Group. Max Crowdfund is an international real estate crowdfunding platform that is built on the Max Property Group blockchain, which is the child chain on Arbor. Our mission is to make real estate investing accessible for all, meaning anybody should be allowed to invest in any property anywhere in the world from as little as €100. We recently applied for approval by the Dutch financial authorities, which will allow us to open up the platform to more investment products. First, we'll launch property-backed loans from third parties. Next, we will add partial ownership in managed properties later next year. We are developing Max Crowdfund 2.0 as well as the native Android and iOS mobile apps to launch once we get approved. 네, 목돈 없으면 부동산 투자 염두가 안 나는데요. 해외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이 맥스 프로퍼티 그룹에서는 단돈 13만 원만 있다면 누구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MPG는 특히 쟁글에서 굉장히 모범생인데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직접 기입할 수 있는 63개의 항목들을 모두 다 기입한, 그래서 굉장히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식 대차대조표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산과 자본의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MPG에서는 7만 5천 명의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MPG의 부동산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로는 미국과 아시아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CTO가 밝힌 것처럼 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출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CTO가 오늘 밝힌 향후 계획도 쟁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펀디엑스 파운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로 삶을 선물한다는 사명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뛰어드신 분인데요. 에너그램을 기획하고 제작, 개발하신 BMC 플러스의 황주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그램을 기획, 제작, 개발한 BMC 플러스의 황주현 대표입니다. 저는 12살 때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게임 개발과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워가지고요. 이후에 이제 금호공대 전자과에 이제 진학을 해서 제대 이후에는 이제 게임 개발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좀 더 돈이 될 것 같아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창업과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해온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이제 성공시켰던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요. 지금 BMC 플러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의 약자인데요. 현업에 맞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컨설팅을 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너그램이 무엇인가요? 네, 에너그램이라는 단어는요, 이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를 네. 평문화로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에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그램이라는 단어는 이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이 최초로 만든 컴퓨터에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그 암호화 문서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썼는데요. 그것을 이제 차용해서 저희의 그 코인의 이름을 에너그램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질문들도 좀 드려볼게요. 블록체인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신 계기가 특별한 게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뭐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 꿈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좀 마음 한켠에는 조금 이제 구멍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창업 강의나 뭐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작 저는 이제 꿈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도 제 꿈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저희 상무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황정원 대표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공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지? 해서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라고 싶어서 연구하고 또 이 노력을 하고 또 현업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서 배우다 보니까 아, 블록체인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에너그램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너그램을 통해서 혹시 뭔가 변화하고 싶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블록체인 시장이 너무 이제 암호화폐 위주로만 좀 편중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그 자동차가 가게 만드는 어떤 핵심 부분은 이제 연료가 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연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연비만 따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뒷전이고 좀 저렴하게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이 가격 범핑에만 조금 관심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너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손자병법의 구절 중에 네. 이정합 이기승이란 말이 있는데요. 전공법으로 교육 훈련을 하고 기술로서 이긴다는 뜻인데 블록체인 시장도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년여 동안의 연구 개발 끝에 바로 완성하게 된 것이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인 이제 에너봇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개발을 할 때는 저희만이 그것을 운영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처럼 퍼스널 인공지능 트레이닝 봇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만들게 됐고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주식 고수들에게 뭐 많은 가회비를 주면서 배우고 또 실전에서 이뤄도 보고 또 수익을 받아도 보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들을 하나씩 모두 기록을 해놨어요. 2년치를.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런 프로그램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코딩을 만들고 그것을 알고리즘화해서 지금의 어떤 에너봇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에너봇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에너그램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은 어떨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자동차고 암호화폐는 이제 연료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봇이 자동차라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에너그램입니다. 그래서 에너그램을 10,000개가 있으면 에너봇을 한 대를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봇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면
그때 에너그램을 0.05 코인씩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자료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손실이 얼마가 났고 수익이 얼마나 났고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사용하고 나서 이제 매수 매도에 쓰고 나서 남은 그 코인은요 자동적으로 하루에 0.1%씩 또 포스 방식으로 채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00개 정도의 에너그램이면 에너봇 한 대를 운영할 때 한 1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암호화폐 투자, 아무래도 생소한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특히나 암호화폐 투자가 참 어려울 텐데 이 트레이딩 본칭 에너봇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용이해진다는 뜻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에너봇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접목시켜 놓은 것이 보통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제 보조 지표도 많이 보시고 거래량도 보시고 가격 추이도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2년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 수익이 났고 어떤 시점에서 손실이 났는지를 모두 분석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해서 각각의 보조 지표들이 매수와 매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의 지수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올라가면 이제 매수 시점이 오는 거고요.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오면 매도 시점이 오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이제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보조 지표가 반대로 흐르는 디버전스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에너봇 지수가 완벽하게 이제 알아채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19일부터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해봤더니 가장 수익률이 좋을 때는 월 한 35%, 가장 수익이 적을 때는 한 3% 정도 수익이 났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그램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요. 에너그램이 이 가치 유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저희가 이제 에너봇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이것이 지금의 암호화폐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라는 것과 화폐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화폐는 보통 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지폐나 달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드립니다라는 금 태양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에너그램에 대해서도 뭔가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너봇 자체가 첫 번째는 수익률이 좋게 잘 나야겠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에너봇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난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에너그램을 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도 보다 보니까 또 특별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10월에도 관련해서 바이백 이벤트가 하나 또 있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다른 암호화폐처럼 ICO를 하거나 이런 게 하지 않고 저희 이제 에너봇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초기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뭔가 따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서 일정 부분이 모이면 회원들하고 다 함께 여행을 가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5분 정도 한 10월 달에 갔는데 비용은 저희가 전액 다 이제 제공을 해서 갔는데 자기 돈이 안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한 푼도 그분들이 내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나요? 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계정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들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정에서 에너봇이 만드는 수익을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이제 계정 하나에서 보여주면서 그게 어느 정도 차면은 또 같이 여행을 가고 또 차면 또 여행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에너그램의 슈퍼노드가 또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게 무엇일까요? 노드라는 개념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그 블록체인을 블록을 형성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통 노드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100명의 어떤 슈퍼노드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뭐 최대 살 수 있는 건 이제 100만 개로 한정을 지어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핵심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존하시는 분들에게 슈퍼노드라는 어떤 자격을 들여서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주주와도 같은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는다라든가 어떤 이벤트에 초청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저희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 일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이 이제 외식 사업을 하신 분께 그 외식 사업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외식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특허를 함께 출원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여행 상품을 블록체인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여행사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그램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 나눈 내용 외에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그램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손자병법의 대가이신 이제 노병천 박사님으로부터 손자병법을 이제 사사를 받고 지금까지 한 2,000여 번 정도 손자병법을 읽고 한 1,000여 번 이상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략들을 저희 창업과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이 에너봇의 트레이딩에 모두 이제 녹아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이정합 이기승이라는 전략입니다. 사업에 대한 초심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블록체인 사업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면 저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민 여상동이라는 건데요.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같을 때 그 상품은 비로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분권화되어 있는 어떤 저장 기술이라 그러면 저희의 수익 구조 자체도 분권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이 골고루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분권화되어 있는 수익 구조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사 받으신 핵심 전략까지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에너그램의 예비 사용자들을 위해서 꿀팁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에너그램 자체는 암호화폐로서 이 암호화폐는 에너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 개를 가지고 에너그램을 만들어서 에너봇을 만들어서 이 에너봇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래소에 API로 연결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요. 트레이딩하는 방법이나 사용법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거의 98%가 거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하는 것만 배우시면 거의 다 자동화가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톡으로도 배워서 운영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에너그램에다가 만 개를 넣어도 또 이게 0.1%씩 채굴이 되니까 코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처럼 초보 이용자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쪽에서 배우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이 대학교 1학년인 분인데 이분이 톡으로만 3일 동안 톡으로만 주고받고 이제 배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계세요. 예, 그런 거 보면 거의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만 세팅하는 것만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손댈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림 서비스 같은 게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네. 관련된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회원들이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봇에 나오는 수익률들을 매일같이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이제 공시를 해서 회원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에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서비스가 바로 이제 에너봇이라고 그런다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는 거래소 한 군데와 지금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베타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래소 자체에 에너봇의 지수가 들어가서 이 거래소 안에서 트레이딩 봇을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백서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 이
에너그램의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외식 프랜차이즈라든가 여행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서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해서도 살펴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총 이제 10억 개의 이제 그 발행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억 개는 이제 채굴을 위한 양이고 3억 개가 이제 초기 에너버 판매에 대해서 이제 할당됐던 부분이고 2억 개는 이제 시중에 풀리지 않는 회사가 보유하는 수량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초기 판매가 이제 에너봇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사면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에너봇을 사시면 이제 코인을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총 9,300만 개 정도, 한 10%가 안 되는 양이 이제 판매가 됐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0.1%씩 이제 하루에 채굴이 돼서 회원들에게 이제 에어드랍이 되고요. 그 0.1% 채굴된 양들이 이제 거래소에 이제 시중에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판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9,300만 개에서 하루에 0.1% 정도면 하루에 풀리는 양이 한 9만 3천 개 정도. 그러면 일반 시중에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셔가지고 에너봇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9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인의 뭐 어떤 시장 가격 자체는 시장에서 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그것을 어떻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에너봇의 알고리즘이 안정적이 되고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인정은 시장에서 유저들이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드렸던 질문에 조금 더 연달아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네. 사실 수익 배분형 거래소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좀 특별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형태는 보통의 거래소들은 수익을 배분할 때 네. 그냥 단순히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가지고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수익을 받는 형태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정말 돈이라면 그냥 아무런 계약서 한 장 없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회원들도 신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안전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법 78조에 있는 어떤 임명 출자 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만약에 이제 수익 모델로 해서 저기가 있다면 다 모두 계약서를 쓰고 그 안전한 계약서 상태 안에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록에 남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낭에 그 10월 달에 가서 2020년 저희 핵심 사업에 대한 이제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바로 핀테크 사업입니다. 네. 에너봇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써야 좀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손실 없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카드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ATM기를 만드는 회사 각각의 회사들하고 관련하여 이제 MOU를 맺어서 법제화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바로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기술을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혹시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민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개발 IT 대표로 이제 패널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4차 산업혁명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이제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전략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방송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쪽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특검법이 이제 지금 정무위를 통과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있었던 2019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저희가 VIP로 참여를 해서 네. 또 스피치를 또 하게 됐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네. 있고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로 삶을 선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을 저희와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그램의 황주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